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한 가운데 그 인기에 힘입어 언론의 문화부 보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YTN의 문화부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듯 외출할 때 꽃가루 농도까지 찾아보는 분 많으실 겁니다. 4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각종 꽃가루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참나무, 소나무, 잡초류 등 세 종류로 나눠서 봄철 꽃가루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겪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문화부에서 다뤄야 할 보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시청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그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 문화부 보도 살펴봅니다. 네,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한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YTN 문화부 보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산업 전반의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보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먼저 이제 이른바 MZ세대 사이에 부는 새로운 현상도 다루고 있습니다. 밤양갱 노래가 굉장히 인기죠. 멜로디 또 가사가 머리에서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요. 이런 이지 리스닝 음악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흥미로웠습니다. 14일 보도입니다. 밤양갱 아딱질 인기 듣기 편한 음악 대세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최근 강한 비트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일상적이고 편안한 음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지 리스닝 음악이 인기를 끄는 건 보는 음악의 그 퍼포먼스에 지친 대중의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K-팝의 주 소비층인 Z세대의 심리를 설명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느꼈던 그런 어려움과 또 갈등이 음악에서 위안을 찾는 그런 방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정서적 불안과 또 암울한 시대의 작은 행복, 소소한 깨달음을 찾아 듣기 편한 음악을 찾는 그 젊은 세대의 흐름을 잘 전달했다라고 보입니다. 또 14일 보도입니다. 가방에 주렁주렁 고물가의 MZ세대 백꾸미기 열풍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요 보면 학생들 가방에 보면 뭐 키링, 인형 이런 거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백꾸미기가 유행인데요. 홍대 부근에서 많은 이들이 작은 인형을 가방에 꾸미고 다니는 등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짚었습니다. 고물가 여파에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불황일 때 저렴하면서도 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이 잘 팔리는 이른바 이제 이런 걸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여주며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보도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대 차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출판계, 문학계의 소식을 전한 문화부 보도도 많았는데요. 살펴주신 내용 말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YTN 보도에서 출판 관련 보도들이 이어져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황석영 장편 소설이 영국 부커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룬 보도입니다. 11일 황석영 철도원 3대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최종 후보. 부커상은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수상했던 터라서 참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철도원 3대의 줄거리 또 부커상의 권위 등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설명해줘서 유익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해당 보도에서는 소설가 황석영의 장편소설 철도원이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후보에 오른 것을 보도했습니다. 철도원 3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현재까지 철도 노동자와 그 가족, 주변 노동자의 삶을 다룬 장편소설입니다.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작품을 쓴 황석영 소설가의 역할 외에도 영어로 작품을 옮긴 번역가의 공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커상 국제부문 수상작 후보에는 작가뿐만 아니라 번역가도 같이 오르고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면은 번역가에도 작가와 동일한 금액의 상금을 줍니다. 번역가의 공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부커상 보도에서도 번역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해당 보도에서는 소라 김 러셀과 영재 조세핀 베라는 두 번역가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황 소설가 외에 두 명의 공동 번역가가 후보에 올랐다고 언급을 했고 이 점은 다른 보도와 차별화가 됐습니다. 또 이제 부커상 최종 후보 황석영 글 재간보다 삶의 이야기에 집중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황석영 작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시대가 겪은 경험이 소설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줬다라고 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또 세계 독자들에게 보편성을 얻었다는 평을 받는 그 작가의 소식을 잘 전달했습니다. 또 다음 달 21일 수상작이 발표가 되는데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어서 18일 보도죠. 성인 60%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독서율 최저치 경신 앵커 리포트. 이것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2013년 성인 독서 비율이 72.2%였는데 10년 동안 이게 하락해서 지난해 43%에 불과했다라고 하죠. 종이책으로 이걸 이제 좁혀보면은요, 10명 가운데 3명만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건데요. 종이책은 줄고 있지만 전자책은 작게나마 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네, 보도에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과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독서율의 격차였는데요.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별 독서율의 차이가 이제 큰 것처럼 책을 읽지 않는 거는 단순히 책을 안 읽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환경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멀리하게 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스마트폰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일수록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책 읽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안 읽는다, 적게 읽는다라고 이제 현상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만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이제 13일 보도 해외에서 날개 단 K문학 10년간 번역 요청 20배 급증이란 제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문학 작품이 다수 소개가 됐습니다. 채식주의자, 또 저주토끼, 철도원 3대, 알로아 나의 엄마들과 같은 그 각각의 작품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해외 관심은 정부 주도의 지원이 아니라 해외 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서 우리 작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작품에 대한 그 해외의 변화된 관심이 국내 독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소개해서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그런 추천 정보가 됐다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유능한 번역과 발굴과 또 창작 의욕을 높일 지원책,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출판협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들, 그리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 저변을 넓히는 일이 필요함을 제시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보도는 단순히 한국 문학이 K 문학이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실에서 언급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을 뒷받침하는 국내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현안을 짚어준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문학의 토대는 독자라는 점에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등 독서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해외의 주목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만 만족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일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학계, 출판계 등의 여러 소식들이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YTN 문화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한류를 4단계로 나눠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1기를 태동기라고 보면 지금 4기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콘텐츠가 이제 열풍을 부는 시기, 분야별로 봐도 K-팝에서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 이제 문화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번역 요청이 거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급증하는 그런 추세만 봐도 우리의 그 문학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K컬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나 드라마와 달리 이 문학 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YTN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우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한다든가 또는 독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언론으로서 YTN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K 열풍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의미로서 이 문화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문화부만의 강점을 살린 보도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일도 참 그 문화부 보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세월호 보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합니다. 13일 보도였는데요. 10번째 맞은 노을한 봄, 예술로 애도하는 세월호 참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인의 넋을 기리고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특별 추모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요. 또 이제 작품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조각가와 화가가 담은 그 의미와 마음을 직접 밝혔고요. 또 미술관장이 전시 기획 취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15일 보도입니다. 독립만세 외침 깃든 제암리 화성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화성의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이제 화성 제암리 마을 산에서 일본의 집단 학살 등을 시각적으로 잘 짚어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부의 역할이 정말 중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YTN이 24시간 뉴스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뉴스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YTN이 이제 개편을 맞아서 중요한 실험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YTN이 처음에 1995년 개국했을 때는
매일 문화뉴스, 문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 문화뉴스의 갈증을 느꼈던 시청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문화뉴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매일 뉴스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2차례 문화 인사이드라는 문화 뉴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문화적인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뭐 공연,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K-팝, 게임 뉴스까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생산자인 문화예술계, 그다음에 문화뉴스의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들의 소통 창구를 우리 YTN이 좀 맡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 뒤에도 지속적인 이 문화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YTN 문화부 보도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박사님부터 아쉬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요 몇 년간 생명체를 가진 동물을 전시하고 대상화하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동물을 장난감처럼 이용하고 폐기하는 동물 체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말맞아 어린이 행사 북적,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보도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어린이 박람회 소식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거리를 소개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될 만한 좋은 기사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린이 관련 이제 행사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매개로 한 체험이나 구경,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행사 풍경을 전하면서 조랑말 먹이주기, 말타기 행사를 영상과 행사 내용으로 소개를 했는데 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 박람회 조랑말 체험 같은 경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시끄러운 실내에서 관리자가 말 바로 옆에서 줄을 쥐고 있는 조랑말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먹이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먹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람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물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과 체험 행사들이 있음에도 조랑말을 먹이 주고 사진도 찍는 것은 물론 승마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처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세심한 접근으로 제작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차별화된 형식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문화는 우리 일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해진 시대지만 문화 보도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보도를 더욱 다양하게 차별화된 형식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지난 13일 보도입니다. 재즈 인생 30년 나윤선 목소리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 보도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김정아 기자가 나윤선 씨를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또 중간에 다양한 자료 화면이 풍성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일반적인 인터뷰 형식이 아닌 야외 인터뷰 장면과 또 나윤선 씨의 답변, 기자의 나레이션이 곁들어진 그리고 이제 나윤선 씨의 즉석 그 연주도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나윤선 씨의 목소리와 김정아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울려서 참 듣기 좋은 보도였는데요. 그 문화 뉴스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김정아 기자의 리포트 저도 직접 봤는데요. 상당히 형식이 새로워서 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예,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문화 중요 시대에 차별화된 형식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가 분화될수록 문화적인 현상을 전문적인 관점에 입각해 차별화된 형식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부 기자의 전문화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YTN 문화보도가 다양한 형식과 또 차별화된 내용으로 더 전문적인 문화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책 읽는 환경 조성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기초 어휘력 부족 문제와 스마트폰 과이용으로 집중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수준의 내용과 체계를 가진 긴 글인 책 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과 출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책 읽기 보도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 배상 소송에서 지난 소송들에 이어 서울시가 이번에도 국가를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여 년 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열세가 120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1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서울 녹사평역 일대에서 기름범벅 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5년 뒤인 2006년에도 미군 캠프킴 기지 부근에서 기름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용산 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 저장 탱크를 만들어 유류를 보관해 왔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진 겁니다.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수십 년째 기름 정화 작업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맡는 게 현실입니다. 미군 기지 오염이 미군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법무부가 미국 측의 환경 정화 비용 분담을 요구해왔지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 여전히 서울시가 이를 도맡고 있는 실정을 전했는데요. 이번 단독 보도를 통해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상황과 그동안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함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미군 기지 정화 비용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 기지 일부를 포함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때 정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관련 문서 개정 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고 기지를 반환받았는데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미국은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반환이 완료된 미군 기지에 대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합의 문서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미는 2001년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을 두고 한국은 약 25년 동안 노출됐을 때 10,000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위해도로 본다고 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3에서 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치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청원경찰 횡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충남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서류를 조작해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원경찰이 경비 업무 외에 보상 업무를 맡아오면서 16억 원의 횡령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조작해 실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지인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뒤 그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급자가 결제를 해왔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A씨가 1년 동안 23차례나 범행을 해온 사실은 인사이동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원경찰 A씨가 무려 1년 동안 23차례나 횡령을 저질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을 전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천안시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보상 관련 행정 업무를 하다가 횡령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쩌다 청원경찰이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건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자세한 내용 보충을 위해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행정 업무에 투입해온 악슬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원경찰 현원은 총 31명으로 이 중 3명이 각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청원경찰은 시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시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해당 인원을 유사한 업무에 종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를 맡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시의회 제255회 경제산업위원회 정례회에서는 청원경찰 1명이 축구센터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시는 청원경찰 행정 업무 투입 이유로 행정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보상 업무의 경우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인공강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조한 사막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 2년치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상 최악의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온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상당국이 발표한 공식 강수량은 142mm,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254mm가 관측됐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2년 반에 걸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1949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우로 많은 기후학자는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강우 실험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폭우로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건물과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려 2년 반에 걸쳐 내려야 할 비가 한 번에 내리면서 일어난 일임을 전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폭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공강우 실험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인공강우가 무엇인지와 이런 날씨 조작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추가된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인공강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구름에 요오드와 은이나 소금 같은 구름 씨앗을 뿌리면 구름 씨앗이 구름 속에 물방울 입자들을 뭉쳐 비나 눈이 내리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연 강수량이 90mm 안팎인 아랍에미리트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인공강우 실험을 벌여왔습니다. 미서부나 아랍에미리트같이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선 적은량의 빗물이라도 얻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유타주는 콜로라도 강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240만 투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10배로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인공강우는 대기질을 개선하거나 먹구름을 없애는 데도 쓰이는데요. 중국은 2008년 화창한 날씨에 베이징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 개막식을 앞두고 구름 씨앗을 뿌려 비가 더 빨리 내리도록 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공 강우 실험이 주변 지역의 강수량을 줄인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시작되면서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소식을 자세히 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무기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황을 전했습니다. 전쟁과 사람, 신구 무기의 격전지 우크라이나 전쟁 1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무기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와 함께 먼저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어망을 무너뜨리고 있는 러시아의 활공폭탄,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우크라이나에 현재 필요한 무기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흐름이 초반의 시청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래식 무기의 물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전하고 구식 무기 활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에 비해 우크라이나가 받는 포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며 수치로 비교해준 덕분에 현재 우크라이나 포병 화력이 부족한 현실을 더욱 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의 품질과 보관 상태를 설명하면서 보여준 사진과 화면은 포탄의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구식 총기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때는 여러 무기들의 명칭이 연속해서 등장했는데요. 실제 무기의 형태와 개발 연도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구식 무기 사용이 용산 전쟁 기념관 진열장 안에 무기를 꺼내와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부연 설명 덕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식 무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의 관련 사진과 영상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어 전쟁이나 무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전문가가 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큰 글씨의 질문들은 그 자체로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많은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상황과 구형 무기의 활용을 소개했습니다.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진행자의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해 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